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은 현금 투자에 부정적인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한미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갖지 않은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의 정비 물량 한도를 최대 2만 6천 호에서 7만 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후속 사업은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토부는 재건축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착공 목표는 2027년,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오는 11월 재개됩니다. 주간 거래가 재개되면 국내 투자자는 한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거래를 준비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 2곳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와 대체 거래소를 확보하고 계좌 자동 복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달러화 상승 압력에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환율이 뛰고 있는데요. 증권시장도 거대한 암초를 만난 듯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오를지 집중 진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한동안 1,380원을 웃돌았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약세인데도 다른 아시아 통화와 달리 유독 원달러 환율만 높은 수준을 맴돌았죠. 그러던 환율이 더 뛰면서 1,410원까지 뚫었습니다.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발언이 직격탄이 된 겁니다.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치솟을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허세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명실 IM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원달러 환율 상당히 계속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최근 며칠 뛰면서 1,410원을 돌파했네요. 오랜만에 보는 환율 수준. 김명실 의원님, 이게 지금 얼마만입니까? 1,400원대로 다시 올라간 거. 왜 이런 겁니까? 달러가 갑자기 강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강해졌다기보다는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관세 3,500억 투자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금 방식의 조달을 계속 유지한 거. 더불어서는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또 생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럼 펀더멘털 상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를 자극할 만한 큰 재료, 특히나 외화 유동성 관련된 모습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촉발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스멀스멀 오르다가 갑자기 악재 큰 걸 두 개 만났네요. 맞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3,500달러 현금으로 내라 미리 그거 하나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 다른 나라 경제는 안 좋은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허세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달러가 그동안에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근데 좀 조금 딱 이렇게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까? 글쎄요, 약세이긴 했는데 사실 원화 달러 환율이 사실 1,380원에서 1,400원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왔기 때문에 1,410원 좀 이렇게 우리 1,400원이란 뭔가 심리적인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심리적 지지선 이런 거. 심리적인 지지선이지만 사실 이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1,400원대 하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주가도 지금 급락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야, 이 환율이 오르니까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불안한데
미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좋다. 2분기가 아까 3.8%입니까? 8%입니다. 네, GDP 3.8%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경제 상황이 이게 확정된 게 3.8이라는 처음 나온 수치가 아니죠? 네, 어떻게 좀 확정치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미국 경제가?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네. 지금 3분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네.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3.8%가 나왔다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고용 지표 둔화는 3분기에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2분기에 GDP 성장률이 3.8%를 찍었다라는 게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국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는데 네. 뭐 거기다가 미국의 숫자 관련돼서 좋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3,500억 달러 이거 우린 캐시로 원한다. 그리고 성급을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촉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러트닉 상무장관도 뭐 결국에는 뭐 이거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앞으로 3,500억 달러가 아니라 증액도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심리 자체를 지금 위축시키고 있죠. 3,500달러보다 더 내라고요? 선불도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같은데 여튼 미국 경제로 조금 들어가 보면 미국 경제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면 과연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 때문인데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이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 같다. 시장 예상보다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파월 의장의 인식이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지난번 FOMC 때와? 네. 저는 이제 통화정책 관련 발언은 지금 코멘트하고 있지 않은데 네. 사실 미국 경기가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예측하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트럼프 정권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뭔가 이제 물가도 상승할 것이고 뭐 경기도 약해질 것이고 이렇게 다 많은 경제학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게 지금 실제 데이터에는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좀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간 좀 뭔가 지금 지연돼서 네. 결국에는 올 것이다라고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물가 있습니다. 상승이 결국은 올 거다. 물가 상승도 올 것이고 경기도 약해질 거고. 경기도 약해질 거고. 네. 근데 현재 데이터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연준의 정책에 이제 커멘트를 못 하게 돼 있는 거는 연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퇴직했는데도. 퇴직했지만 제가 뭐 지난달까지 네,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지냈었기 네. 때문에 예. 뭐 제가 이제 바로 이제 퇴직하자마자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네. 네.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내릴지 일반 학자가 모르는 그 세세한 부분을 좀 얘기해주면 시청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네. 그럼 우리 김명철 연구위원께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금리나 지금 지난번에 9월달에 내릴 때 뭐 한 2차례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2차례 인하 확률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파월 장관? 사실 CME 선물 시장에서는 확률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바뀌지 여전히 않았어요? 10월 달과 12월 달을 가장 높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9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이랑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 있을 때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시각 때문에 일각에서는 10월 달에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얘기들이 뉘앙스가 나온 것 같아요. 달리 좀 비쳤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뉘앙스는 같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에서도 양면적 위험에 직면을 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고용 리스크도 크고 물가 리스크도 크다 이 발언들이 있었는데 네. 뭐 시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점도표도 바뀌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뭐 이전보다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했다 이런 식의 인식이 조금 크게 형성이 되면서 뭐 시장에서 이제 10월달, 12월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생겼죠. 한 가지 다른 점을 찾자면 예. 뭐 이번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 발언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의 압력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조금 애매하게 발언을 했는데 관세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그러면 앞으로 8월 달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가 부각이 됐고 그럼 거기서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더 속도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인식들 때문에 뭐 올해 2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로 줄어들 수 있지 않냐.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GDP 지표도 잘 나왔고 고용 지표도 잘 경제도 나왔고 좋은데 뭐 맞아요. 성급하게 금리 내릴 게 뭐 있겠냐 이런 거죠.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바뀌는 거지. 뭐 파월 의장이 지금 며칠 사이에서 발언이 이렇게 크게 바뀔 만한 이슈는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은 늘 이제 과잉 해석을 하고 과잉 반응을 하는 성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관세가 뭐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게 지금 통계상으로는 물가 지표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앞으로는 많이 미칠까요? 그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이게 반영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는 반영이 바로 그러니까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산자들이 이제 그 소비자한테 그 가격을 지금 이제 마진을 줄여서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그 전가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할 수는 없다. 이게 장기간이 되면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나 속도가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뭐 이렇게 빨리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군요. 금리 나갈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면 지금 1,410원까지 뛰어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안 떨어졌잖아요. 1,380원 위에서 있었잖아요. 특히 달러 값이 계속 약세인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동안에, 그전에도. 이게 근데 원화만 유독 약세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 그래요?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네. 신흥국을 조금 따져보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기타 신흥국 국가들도 약세 압력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심리적인 저항선이 1,400원이었는데 이걸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체감적으로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재료는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대미 투자 관련돼서 재미 투자. 네, 3,500억 달러 재원을 사실상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캐시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저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외화보 유역의 80%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비록 이거를 이제 한 큐에 주는 게 아니라 뭐 3년에서 5년 정도 분할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국내 입장에서는 달러의 유출 요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원화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원화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또 수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이 지금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김영실 의원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도 지금 못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 그런 건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우선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자. 이런 미국에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왜 미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거? 네, 약간 뭐 트럼프 정권은 그 이제 협상 카드가 있냐 이런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협상 카드.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이제 정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협상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통화 스와프 없이 통화 스와프가 김용범 실장은 필요 조건이다. 뭐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심리 3,500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선물로 내라. 우리는 통화 스와프 요청하는데 미국의 반응이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금 외환 시장을 짓누르고 증권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통화 스왑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국이 통화 스왑을 한국이랑 맺는다고 경제적 손실은 없어요. 통화 스왑 구조상 미국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협상의 카드 측면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미국이 들어줄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2020년도 팬데믹 당시에 임시적으로 통화 스왑 라인을 무제한은 아닌데 뭐 이제 임시적으로 그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제한 협상보다는 임시적으로 조금 라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 뭐 저희가 이제 주곤 당연히 3,500달러 투자를 하고 싶지만 저희 펀더멘털 여건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화가 지금 1,400원대가 아니라 2,000원대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의 외화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큰 재료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돈이 또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오늘도 이제 어제도 세수 펑크 관련돼서 기사가 떴었는데 네, 세수 돈이 펑크. 없으니까 당연히 국채든 아니면 이제 정부 공공부채든 네. 이런 걸 찍어서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주식도 혼란, 채권 시장도 혼란, 거기다가 외환 시장도 혼란이 날 거라서 아마 오늘 같은 모습이 조금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추세적으로 가버리겠죠. 그럼 최악의 케이스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맺기는 해야 돼요. 이게 뭐 결국에 미국이 100의 전액 캐시를 원한다면 그거를 한 20-30%로 줄여 나가는 대신에 뭐 저희가 조금 다른 식의 협상을 조금 시도를 해보든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계좌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계좌라는 건 그렇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KRC의 아. 그 이제 어카운트, 그 미국 국제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조건 못한다. 우리는 통화 수업만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서는 지금 당장 협상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시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까 허세원 교수님도 우리의 어떤 협상 수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뭐 미국에 내세울 게 지금 별로 없네요. 요즘 요구하는 상황만. 이 통화 스와프는 다른 나라 주요 미국의 다른 주요 일부 선진국들하고는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맺어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예, 뭐 나라별로. 저는 잘 그렇고 네네.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만약에 안 들어준다 계속. 우리 지금 외환 시장도 지금 어렵고 정부 시장도 어렵고 그래서 통화 스와프는 가장 필요 조건인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을 혹시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좀 전망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뭐 통화 스왑 그쪽으로 잘 이제 협상이 안 되면은 뭔가 이제 다시 이제 관세 관련된 그 협상으로 다시 이제 뭐 본론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관세 관련된 협상이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지난번 달라질 수 합의한 게 있긴 다시 해서 다 뒤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미국이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작정 지금 우리 요구만 하고 계속 버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참 걱정됩니다. 아까 우리 통화가 최근에 유독 약세라고 우리 통화만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일본 엔화라든지 중국 위안화를 비교한다면 어때요? 세 나라 중에서는 가장 약세인 건 맞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는? 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게 자산 그 QE의 규모 자체도 이제 줄였어요. ETF랑 부동산 리츠 쪽에서 이제 주식 ETF를 이제 QE를 안 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했고 연내 한 번 정도의 인상이 나올 수 있고 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가져가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한 상태라서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국내는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 있고 일본은 인상을 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통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약세 구도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약세 요인 중에 우리나라 서학김이라고 하는데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물론 매수세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이 서학개미들의 외화 수요도 결국 지금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이런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제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사실 미국이나 외국인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그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저렴해지는 거니까 사실 오히려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네, 네. 다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면 더 살 수는 있을 텐데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올랐잖아요. 1,480원대에서 1,400원, 1,410원으로 뚫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계속 더 갈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힘이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잠깐 올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트렌드가 계속 이제 약해지는 환율에 대한 전망인지 그 차이인데 예. 만약에 이제 그 전자라면은 지금이 환율이 높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예. 네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뭐 좋은 그 현상일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다시 네네. 이제 원화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만약에 있다면 네.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데 지금 시점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근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원화 주식을 살 때 뭐 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율의 레벨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크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레벨보다는 변동성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변동성이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증가했던 이유는 환율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거버넌스 변화라든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를 그러니까 원화의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해서 밸류가 이전 대비 높아졌다는 부분들 때문에 유입세가 증가했던 것들이 컸었죠, 실제로도. 그래서 환율이 올랐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전략 매도를 할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만약에 최악의 케이스로 지금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의 그런 난항이 정말 오래 길어진다. 그리고 진다면?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서 15%가 아니라 네. 20%, 25% 거기다가 방위비 증액 같은 그런 부가적인 이슈까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럼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석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길 바라는데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우리 주식시장 동향 매수 순매수 순매도도 있고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10월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지난 9월에 내렸기 때문에 뭔가 연준의 금리 정책의 통화 정책의 변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서 조금 이제 약간 비중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우리 경제 상황을만 본다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내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조금 많은 듯한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할 때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네,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뭐 한은의 그 금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보다는 지금 뭐 애초부터 좀 낮으니까 사실 뭐 그것도 이제 그 환율의 그러니까 뭐 원화가 약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연준이 뭐 금리를 낮췄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뭐 미국 연준도 지금 조금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약간 데이터. 좀 조심스러운 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는데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한국은행도?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네. 이제 금리 차이를 미국과 금리 차이를 감안해가면서 그래도 한 번 내렸으니까 내릴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좀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달려 있겠네요. 네네. 네.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제일 저희가 걱정하고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게 이제 부동산 집값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집값이 지난 97 공급 대책 그 전에 627 뭐 대출 규제 나와도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데 이게 한국은행이 상당히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매주 위클리로 부동산 가격 지수가 나오잖아요. 네. 6월 27일 대책 발표 딱 터지고 나서 거의 한 8주 연속 집값이 쭉쭉 빠졌어요. 물론 이제 뭐 인기가 높은 강남구 지역은 조금 예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들의 집값 둔화세 그리고 서울 아파트 지역 거래량이 6월 대비 7월 한 6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나 보다 하다가 9월 달에 갑자기 또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대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면 이제 뭐 10월 금통위가 10월 말에 있어서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동안 경기도 경기인데 금융 안정 부분들을 워낙 강조를 했었고 예.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가계 대출 그리고 부동산?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 부동산이 조금씩 흔들리는데 환율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네, 또 다른 불안 요인이 왔다 그렇죠. 이거죠? 두 가지가 이제 한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라서 10월 달에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8월 달 금통위에서 하는 쪽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네.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베팅이 훨씬 더 우세를 했어요. 금리 인하 그렇죠. 배팅이. 네, 뭐 3개월에서 이제 10월이나 11월 중에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이나 11월이나 뭐 인하 한 달 차이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예. 오히려 경기 대응 특히나 관세 때문에 지금 국내 수출 같은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예. 조금 선제적으로 뭐 연준처럼 조금 보험성 측면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10월에 나올 가능성들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잡혔냐 이건 아니지만 부동산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경기 쪽에서의 한국은행이 조금 더 주안점을 이동해 나갈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좀 10월에 금리나 시장에서 기대감이 조금 컸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 갑자기 아까 환율 불안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불안이 하나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도 아까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를 보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준이 이제 앞으로 금리 결정을 할 때 좀 중시해야 될 지표, 곧 예정된 지표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지금 제일 연준이 신경을 쓰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랑 노동,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겠죠. 네. 그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시장에 기대한 만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두 차례 더 낮출 거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조금 낮아진 정도죠. 전망 확률이.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낮아진 정도. 그러니까 참 이 환율 동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한미 통화 수합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요구대로 이루어질지 요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는데요. 원화 환율이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으로 가면 당장 증시에 이제 그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밖에 혹시 도움이 되는 데는 없을까? 우리 산업, 우리 뭐 경제 전반에 우리 산업에 예전 같으면 환율이 올라가면 뭐 수출이 조금 좋아진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까? 뭐 이전보다는 2000년대 이후로는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성 자체는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다른 변수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굳이 이제 수출 비중이 큰 업체들은 환율의 혜택을 조금 가격 측면에서는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안 그래도 기업들의 코스트 부담, 수출 가격 부담들이 높아졌는데 네. 그나마 원화 약세가 수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플러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잘 아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같은 업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허세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원달러 환율을 우리 기업들이 환율 상승을 조금 반기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출이 주인 그 업종에서는 이게 좀 좋을 수도 있지만 가격 예.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요새 기업들은 요새 대기업들은 워낙 그 리스크도 관리도 잘 하는 편이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은 사실 뭐 수입 자재도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른다. 그냥 뭐 그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입 물가, 수출은 좀 좋아하는 그 업종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수입하는 건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 걱정하는 때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볼 때는. 네네. 자, 정말 어떻게 될지 지금 환율 상승세 혹시 뭐 회사에서 IM증권 같은 데에서는 향후 환율 목표치라든지 이런 게 좀 전망치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는 아직 1,400원대 뭐 많이 올라봤자 1,450원 정도에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는 전망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조금 10% 관세가 인상될 때마다 환율이 뭐 10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 관세 올라갈 때 100원? 네. 그럼 어떻게 되는 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15%가 아니라 만약에 뭐 25% 정도 관세를 받게 되면 원화는 이제 1,500원대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환율의 방향성은 위로 보시는 증권사 컨센서스가 조금 다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는 쪽을 전망하는 증권사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일단 펀더멘탈 체력 차이, 체급 차이에서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유리한 부분들은 맞는 거고요. 뭐 일단 9월달 FOMC에서도 미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이제 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해 내년도도 1.6%지만 하는 쪽에서는 만약에 관세가 지금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나빠져서 비관적인 시나리오 가면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하향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6이 아니라 1.4%까지도 성장률이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나 사이클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고 말씀 주신 대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괴리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원화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유학생을 둔 부모나 여행을 앞둔 분들은 달러를 지금 언제 살 건가? 갑자기 달러가 튀니까 달러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만약에 증권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전망을 상승 쪽으로 더 많이 원달러 완전 오르는 쪽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은 지금 달러를 사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 갑자기 튄 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혹시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네, 환율은 좀 이렇게 전망을 하기가 변수가 어려운 많으니까. 변수가 워낙 많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관세 그 협상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관세 협상. 네. 이게 사실 그냥 이 미국이 다른 나라 관세는 그대로 두고 이제 한국 관세만 올린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원화의 그 안 좋은 예. 원화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4월 2일 날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리버레이션 데이 테리프를 이제 예, 관세를 관세. 했을 때 미국 환율이 약해졌잖아요. 미국 네. 오히려 달러가 달러가,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뭔가 이게 중국한테만 관세를 하듯이 우리나라의 관세만 높이는 건지, 아니면은 전 세계를 에 대한 관세가 같이 올라가는지, 약간 이것도 사실 이것도 예측하기 어렵고, 예.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네. 원래는 관세를 미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에 높은 관세를 매길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동맹국의 관세를 높이고, 미국하고는 아직 좀 협상 중이잖아요. 지금 별 진행이 중국과 네네네. 중국과 네네. 협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수에 따라서 환율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니까 1,410원대를 과연 뚫은 환율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세원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건강기능식품을 잘 들여다보면 리포좀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리포좀 비타민C, 리포좀 루테인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장내에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기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노텍입니다. 흡수율 향상으로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는 바이노텍의 김유미 대표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좀 비타민C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여러 가지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많이 쓰이는데 리포좀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죠? 리포좀은 이 세포막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인지질이라는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 인지질 성분이 이중막을 형성하고 또 그 내부에 이 어떤 원료들 또 어떤 물질을 봉입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닥터 뱅햄이라는 이 박사님이 최초로 이 리포좀을 발견했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약 50년 동안 연구 개발한 그런 전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넣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1970년에 발견이 됐다?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리포좀이라는 게 그러면? 리포좀은 이 세포 내로 유효 성분들을 잘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피부 속 깊이 전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소장으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먹어도 네. 흡수가 안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 화장품 얼굴에 발라도 피부 안으로 잘 좀 스며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런 네, 면에서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바이노텍이 이 리포좀에 대한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 뭐예요?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최신 기술은 리포솜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인 이 앱소솜이라는 기술입니다. 앱소좀? 네. 이 앱소솜은 특별한 우리 특허 기술로서 이 이중막 코팅을 통해서 우리가 위산이 굉장히 강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위산에서는 우리 물질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소장으로 내려가면 흡수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전달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앱소솜이 정말 저희가 흡수력이 정말 너무나 좀 뛰어나게 높아서 저희가 이거를 국내 또 미국 특허 등록을 올해 초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특허까지 완료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앱소좀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 전달체다. 그러면 그 전달하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성분을 적용한 거예요? 네, 저희 이 앱소솜 기술에 봉입한 첫 번째 원료로 저희는 커큐민을 선정을 했습니다. 커큐민. 네, 이 커큐민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항산화 또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그런데 단점이 이 커큐민의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연구자들이 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는 연구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이 앱소솜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최고로 한번 높여보자 하는 이 목표를 두고 개발을 했고 예. 최근에 이제 제품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료명이 이 하이드로큐민이라는 원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큐민.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이제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이드로큐민을 가장 중요한 게 세계 모든 경쟁이 이제 흡수율을 높이는 데 경쟁을 한다는데 그러면 실제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 하이드로큐민 좀 증명된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좀 됐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동물 실험에서는 이 하이드로큐민을 봉입한 이 커큐민을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동물에게 이제 복용을 하게 했더니 흡수율이 109배 이상 증가한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100배? 그렇게나 많이? 그리고 네.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는 대조군 대비해서 최고 혈중 농도가 60배, 또 네. 전체 혈중 농도가 23배 이상 증가를 했고 또 최고 혈중 농도에 다다르는 속도, 굉장히 얼마나 빠른가 하는 속도는 또 3.8배 이상 증가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커큐민이 매우 빠르게 많이 흡수된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래서 올해 또 논문 투고로 이것을 또 입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조금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그런 SCI급 네, 논문으로 맞습니다. 된 거가 네,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SCI급 논문에 저희가 투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말씀하신 하이드로큐민 효능, 그럼 효과는 어떤 거예요? 네, 이 커큐민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개선을 보기 어려운 이 만성 호흡기 질환,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 유발된 그런 만성 호흡기 질환에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예. 동물 실험부터 증명을 했는데 예. 굉장히 유의한 그런 개선 효과를 나타내서 동물 실험에서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초에 논문 투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제 사람 실험을 또 해야 되겠네요. 동물 실험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커큐민이 또 누구나 알고 있는 효능 효과 중에 하나가 치매 예방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네. 그래서 인지 개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또 실험을 했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지금 뛰어난 개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효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인체 적용 시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있고 네. 그 동물 실험 결과도 명확하게 좀 공인된 곳에서 증명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이드로큐민.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 하이드로큐민? 네, 그래서 저희 하이드로큐민은 인체 적용 시험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동물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 효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꾸준히 매출과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하이드로큐민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공장을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판매량이 하이드로큐민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네, 언제부터 맞습니다. 좀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늘었어요? 아니 출시 이후부터 굉장히 네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짓고 어디에 짓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경산시에 그 특화 단지가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네. 무슨 특화 단지예요, 그게? 이 화장품 특화 단지라는 이 산업 단지에 저희가 지금 2,800평 규모의 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경산시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이 10년 이상 쌓아온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네. 나노 전달체 원료, 그러니까 화장품 또 식품의 나노 전달체 원료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완제품,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GMP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된다면 우리 나노 전달 기술 원료들을 지속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또 현재까지는 이게 기존에는 계속 수입에 100% 의존을 했었습니다. 100% 수입을 했는데. 하지만 예. 이제 저희 공장이 짓게 되면 이제 100% 저희 국산화가 가능한 그러한 나노 원료들을 저희가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완공 시점 목표는 언제예요?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 네.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노 기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완제품까지 그래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원 프로세스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예. 합리적 가격에 정말 높은 품질의 제품들을 지속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지금 경산에 짓고 있는 이 GMP 공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2,000평 대지 규모의 한 3,000평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산시에서 좀 많이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바이오 특화 단지라고 전폭적 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저희 경산시의 첫 입주입니다. 그래서 첫 입주 기업으로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이런 이제 나노 기술, 바이오텍만 가지고 있는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중소기업이라는 게 늘 마케팅의 이제 벽에 부닥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알리지도 못하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쓰러집니다. 바이오텍은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유통법인에서 이 전국에 150개의 클라운지라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는 나노 약물 전달 기술과 이 바이노텍의 독보적인 이 발효 기술, 이런 또 소재 기술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생산을 해서 출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는 이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4년간 한 20억 정도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으면서 저희가 한국화학연구원하고 또 공동연구한 특별한 우리 발효 홍삼 제품을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발효 홍삼 제품이라는 네. 게 뭘까요? 발효 홍삼 제품? 그 저희의 독보적인 이 균주를 이용해서 RG3와 RG5와 같은 이런 저분자 진세노사이드가 있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네. 또 뭐예요? 네, 홍삼의 가장 대표적인 약효 성분이 진세노사이드입니다. 근데 이 진세노사이드는 사실 먹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또 그것도. 흡수율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 고분자의 진세노사이드를 아주 잘게 저분자로 이렇게 발효를 통해서 자르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향상될 수가 있는데 네. 저희 발효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 흡수율은 이 전 세계의 모든 연구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봐도 흡수율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발효 홍삼 제품이 네. 흡수율이 뭐 차이가 많이 났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이제 그 흡수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논문을 투고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 투고한 후에. 네. 그래서 이 제품명이 대한산맥인데 이 대한산맥은 내년 초에 저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인 이 CES 전시회에 참가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홍삼 제품의 우수성과 제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삼의 이 영양소인 진세노사이드의 흡수율을
최대로 높인 게 핵심이군요. 대한산맥 제품의 핵심이라는 네, 게. 맞습니다. 네, CES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각광을 받을 수 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 홍삼이라는 것은 국내 1위가 세계 1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세계 국내에서도 함량과 흡수율이 가장 높고 그것이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해서 홍보하고 또 연구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네, 나노 전달 기술의 이제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경산에 새로운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유통망까지 좀 갖추고 있는 셈인데 기업인으로서 이제 바이오텍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뭐 목표, 비전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인체에 이 적용하는 이 화장품 또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얼마나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가 이것이 제품 성능의 관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잘 흡수되는 제품 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정말 제일 잘 흡수되는 제품. 그래서 효능 효과가 정말 좋은 제품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또 예. 제품을 생산하고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 우리의 제품을 체험하고 또 그 효능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바이노텍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열풍이지 않습니까? 예, K-뷰티. 네, 그래서 저희도 이 K-뷰티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 K-바이오 헬스의 이 위상을 또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흡수율을 대폭 높여서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는 바이노텍 김유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1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값이 약세일 때도 원화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갑자기 달러가 상승 압력을 받는 데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 달러 선불 논란이 겹치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압력에 굴복할 수 없는 상황,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환 시장이 당분간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 같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